약자와 강자가 공존해야 한다는 어떤 운동, 같아져야 한다는 운동이 여성도 해야 하지만 남성이 먼저 나서 주었을 때 사회는 더 많이 변할 수 있고 오히려 강자가 갖고 있던 억압을 내려놓았을 때 그게 여성 혐오다, 남성 혐오다, 약자 혐오다, 강자 혐오다로 양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페미니즘은 결국은 휴머니즘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여러 종교에서 전문 종교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반대로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전문 종교인들에게 그 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두 분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궁금증 없었다고 그러면은 궁금증 없었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예. 아니, 그럼 되게 재밌겠다. 내가 질문할까? 두 분이 저희 없는데 되게 재밌겠다. 네. 물어보시게? 아니 나는 이제 질문이 없다 그러면 질문. 아, 예.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은 꼭 뭐 틀에 박힌 게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냥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님은 머리를 얼마마다 한 번씩 깎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저는 원불교가 불교랑 그렇게 다른 종교인지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쭙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우리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때는 책에 원불교는 머리 안 깎고 불교는 머리 깎는 종교라고 얘기가 나온 적까지도 있었는데 교무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가끔 이제 농담처럼 왜 머리를 안 깎으셨어요라고 저한테 불교와 원불교에서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도 하시는데 이제 개신교나 뭐 천주교를 믿는 분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말씀대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시하신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조선불교 혁신론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말 그대로 이게 일종의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종교개혁에 어떤 횃불을 올렸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근데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제 그 조선불교 또는 이제 조선의 종교들 불교를 포함 모든 종교들의 어떤 구태의연한 모습을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원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개신 불교, 좀 더 개신 종교.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춘.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의 독특한 점이 기존의 종교가 틀렸다, 기존의 성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과 방식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의문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전통도 살리지만 또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더 원불교 안에서는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더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제가 이제 조금 부연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 경전에 보면 꼭 그 삭발염, 그러니까 저희처럼 머리를 깎고 옷을 꼭 그 승복을 입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게 유리할 뿐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인연도 끊고 음식도 가리고 뭐 계율을 지켜면 조금 더 유리하다 뭐 이제 이런 정도지 머리를 기르고 옷을 뭐 안 입었다고 해서 깨달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뭐 편안한 질문이라도 아무거나 좋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물어보세요. 예. 그 원불교가 한국에서 시작한 게 맞죠? 네. 그럼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뭐죠? 선교라고 하나요? 네. 가 원불교의 되었나요? 용어로 이제 교화라고 하는데 이제 101년이죠. 원불교가 올해 한국 땅에서 이제 시작한 지 101년째가 됐는데 물론 그 즈음을 통해서 한국에서 많은 신종교들이 탄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신종교 탄생했는데 원불교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건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세계로 교화의 활동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뭐 미주 지역을 비롯해서 사실은
아프리카까지도 저희가 진출을 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기성 종교에 비해서는 뭐 작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에도 저희가 원불교가 뭐 대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미주 지역에 20개가 넘고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 교당이 세계적으로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자생 종교로서는 거의 세계 교화를 하고 있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이 있어요. 말씀 질문하시죠. 개신교랑 천주교를 융합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불교와 원불교를 아우르는 말은 그냥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의 하나 원불교라는 종교 자체는 사실은 불교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불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 핵심 가르침인 그 다르마 법이라고 이제 그걸 한문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불법의 측면에선 동일하다. 불교나 원불교가 예를 들어서 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앙하는 게 같듯이 우리 원불교와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적인 가르침을 공유하는 건 사실 동일하다. 다만 그것을 이제 100년 전에 2500년 전과 100년 전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보여지는 게 틀리는 것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뜻은 가르침은 같다.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현재 종교 안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종교들은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을 대책이 있습니까? 잠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다운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교회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한다. 지휘. 예, 지휘를 하시는데 성가대 지휘자로 알고 있는데 무급봉사인가요? 아니요. 그 지휘자 사례비를 어느 정도 받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이게 청년들이 사실은 요즘 청년들이 더더구나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까지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구의역 사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 그걸 갖다가 이게 이 유급으로 신자 생활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청년부를 이끈다거나 책임을 좀 지우고 봉사의 측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정 부분 뭐 좀 보수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거 무상으로 와가지고 일하라는 거는 사실 착취일 수밖에 없죠.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나가가지고 피켓 시위도 하고 구호도 같이 외쳐주면서 정작 우리 식솔들에게는 봉사를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자문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네. 2만 원 주고 그쪽은 2만 원 주고 내보내는데 우리는 무급으로 뭐 그렇죠. 사실은. 노력 봉사하라고 재능 기부하라고 그러는 건 조금 너무 자기 편에 대한 챙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다운 씨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충분해요? 사실 아니, 이 목사님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도 가난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맥주 먹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저는 음악을 업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밖에서 받는 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페이기는 해요. 그래도 기꺼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겠죠. 또 네. 그래서 이제 다운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쪽에서 일정한 부분 너그러움, 관대함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 적어도 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친교를 위해서 차나 맥주 한 잔씩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비용 정도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산으로 짜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모임 가가지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오늘 더치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마음 편하게 거기 가겠어요. 다 사정 얘기하고 오늘 좀 이 모임이 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나이 어린 청년들한테 술 쏘다가
한 달 동안 차 한 대 값 날리는 것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착한 신부님들은 당신들 생활비 아껴가지고 청년 모임 나가가지고 이렇게 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이 생활비도 쪼달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본인은 착한 신부님이십니까? 저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한다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잡고 좀 같이 삶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청년들의 친교를 할 수 있는 좀 물적, 양적 토대를 좀 마련해주면 어떻겠냐라는 그렇죠.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뭐 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무님도 마찬가지고. 예. 신자 두 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물론 신앙적인 부분도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쉼의 공간,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는 공간,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에너지를 충분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좀 더 부담 없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로 인식하지 않고요. 네. 네, 저는 지도자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 성신도 지도자요? 네, 혹시? 가족 안에서 또는 주일학교 안에서 아니면 성서 모임이라는 소그룹 또는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조금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네. 또 이제 임다운 씨께서는 종교가 좀 휴식의 공간,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통해서 신자들 입장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얻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으려면은 그 안에서 스스로가 욕구를 가지고 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종교가 단순하게 휴식처가 아닌 무엇인가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 6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종교는 누구나 헤아릴 수 있는 삶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색깔, 근원에서 그 종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만 잘 지킨다면은 청년들의 친한 친구,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의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청년들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곳, 나아가서는 그 배운 것을 청년들이 사회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으로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수 의견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소수 의견, 대한민국 국민인 두 청년과 그리고 내부의 전문 종교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드 바이런이라는 영국 시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언제든 웃으세요. 아주 저렴한 보약입니다. 라는 말을 했네요. 자, 요즘에 청년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 어떤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크게 웃은 기억이 언제쯤 있습니까? 언제쯤으로 기억되세요? 정말 즐겁고 기뻐서 크게 웃었던 적은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주로 이제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재 개그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크게 웃는 것 같습니다. 녹화 전에도 웃으셨겠네요. 네, 스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내가 개그로는 좀 저렴하죠. 취향이 맞으신가 봐요. 아재 개그. 저는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재 감성. 네. 마윤지 씨는? 네, 저는 얼마 전에 퇴사를 해가지고요. 그럼 웃으셨어요? 네, 마지막 출근을 하는 길에 정말 크게 소리 내어서 웃었어요. 너무 기뻐서. 여기 일을 윤지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예요. 좋은 분이네요. 네. 아니, 퇴사할 때 정말 기쁠 때 있어요. 나 이 회사를 때려치는 게 정말 좋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서 좀 공감이 가는데 네 분은 어떠세요? 내가 저절로 아빠 미소 혹은 오빠 미소 혹은 아저씨 미소를 지은 적이 있다. 저는 또 오해영 볼 때요. 네. 네. 그리고 마리텔 볼 때. 저는 세상에 왜 서현진 같은 여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한답니다. 네, 그런 여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진짜 마시고 싶던 맥주 한 잔 딱 할 때, 그럴 땐 정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쫙 퍼집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 제 택배가 와 있을 때 뭘 주문한 거예요? 뭘 주문한 거예요? 한없이 기쁜 미소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독서를 좋아하는데 사실 책을 많이 못 읽거든요. 요즘엔 바빠서. 근데 거의 쌓아놓고만 있어도 그 택배가 와 있을 때 그 기쁨은 어떤 물건이 됐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그 택배 기쁨 그리고 택배 왔습니다 문자에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보통 중년 혹은 청년들이라 해도 주로 20대보다 30대가 많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곳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연령대부터 해서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입단식인지 뭐 발대식인지 뭘 이렇게 행사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공간에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어린 꼬마들이 이제 들락거리기 시작하는 무슨 모습이 조짐 같은 게 보이니까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저는 무슨 그때 다른 행사 때문에 다른 방에 있는데 짹짹짹짹 그 소리 그런 거의 새소리처럼 들리더라고. 그래서 꼬마 애들이 막 떠들고 거기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렸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거의 그러니까 청소년 산목 쪽으로 그냥 본투비 청소년 산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더 어린 친구들이 오니까 거기에서 반응하는 제 뭐라 그럴까 내적인 기쁨이랄까 그런 거 그때 한번 느낀 적 있죠. 아니, 저희는 좀 드라마 얘기하고 택배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내적 즐거움 이런 얘기 하시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여성을 볼 때 웃으시는구나. 저는 좀 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그냥 웃으면서 돌아갈 때 그때 참 보람을 느끼고 핸드폰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확인했을 때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책을 산다든지 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 심지어 커피값을 그것으로 내고 그렇게 역시 느끼는 거지만 멘트는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나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우리 동창회 얘기나 할 걸. 뭐 저희 익숙하게 잘 제가 이 아시는 방송에서 그 재미와 감동, 예? 그 유의미한 정보를 늘 제공하는 것 때문에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피해를 보곤 합니다. 그래도 편집은 제일 안 되시더라고요. 저희 편집되나요? 참 보면은 전문 종교인들도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작은 기쁨, 소소함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도 파한돼서 한 기억이 요새 없는 것 같아요. 기쁠 일이 별로 없고 반면에 아주 슬플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7일이었죠. 서울 강남역에 있는 한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추모의 발길과 추모의 움직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 저희 방송에서도 혐오에 물든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여성 혐오 사회가 되었는지 그 연원을 따지면은 뭐 굉장히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 혐오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다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한 게 최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여성들 여기 두 분 계신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있는 스태프분들도 여성들이 많은데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청년과 종교인들에게 여성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주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청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혐오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혐오라는 말이나 혐오와 관련되는 말들을 좀 많이 씁니까? 네, 요즘에 극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극도로 혐오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게 어떤 유행어처럼
너무나도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그냥 말끝마다 극혐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습관적으로 뱉어내고 있습니다. 혐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네. 아무렇지도 않게 쓰인다는 걸로 네.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비슷한 의견이시나요? 네, 예. 자, 혐오라는 말의 사전 적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워하고 꺼린다, 혹은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런데 이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무엇을 미워하고 꺼리고 그러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유도 있어야겠죠. 왜 싫어하는지.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혐오시설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아니면은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말이 시설이나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자 뭐 아니면은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개똥녀, 뭐 신상녀, 심지어는 어머니들 향해 맘충이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시설에서 사람으로 혐오의 대상이 옮겨진 이유가 과연 뭘지 우선 종교인 네 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람 우습게 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그 소중한 존재인지 일단 그런 거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부터가 상실된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뭐 개인들도 각 개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존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은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청년들 되게 많아요. 청년으로 국한한다면 아픈 청년들 되게 많고 뭐 더 넓게 본다면 그 아픈 청년을 데리고 사는 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계신지 모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죠. 뭐 그거는 별로 큰 위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곁을 지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숙제들인데 여하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존엄함을 갖다가 언젠가부터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극도로 아예 그냥 벌레 아니면 비하의 대상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여성 혐오에서 연유한 사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여성 혐오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 혐오의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 혐오고 인간 혐오고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라는 거죠. 결국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가해자는 어디선가는 또 피해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가 서로 하나의 사이클이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가학하고 학대하는 그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자기 분노 조절 불가 사회다.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전철이나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가끔 전철 안에서 크게 화내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전철을 탔을 때 한 뭐 10년 전, 뭐 5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전철을 타면은 가끔 아니 종종 자주 분노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를 정말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뭐 오늘도 지하철 1호선은 평화로웠습니다. 네, 뭐 그런 표현들. 빈정어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목사님, 신부님 말씀처럼 잠재되어 있는 폭탄 같은. 그러니까 이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안 터지면 돼. 옆 사람한테 계속 전달하고 해서. 근데 언젠간 이게 나한테도 터지겠죠. 이게 서로 잠재된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역에서의 말도 안 되는 살인 사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찰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혐오 범죄가 아니고 정신병력이다. 예, 그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얘기할 때 그이가 조현병, 즉 정신분열이다라고 얘기할 때 근거는 수년 동안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왔고 진단을 받았고 약을 복용한 환자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정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환자라고 다 밀어붙인다면 사실 어떤 것도 조현병이 원인이 아닌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는 거, 죽도록 막 목살 개구가 죽도록 때리는 거, 그게 건강한 정신에서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뭐
배가 가라앉아서 국민이 300몇 명 죽었는데 대통령이 수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대통령이 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행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사람의 정신분열이야. 이렇게 말하면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이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있는 그이가 12시가 새벽 12시가 좀 넘은 상황부터 범죄 발생이 1시 몇 분이니까 약 1시간 가까이를 참을성 있게 대기하고 있었고 그 대기하는 동안에 남성 6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만큼 침착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이 칼을 가지고 나와서 할 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정신병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6명을 보내고 일곱 번째 생물학적 여성을 택한 그건 그리고 그가 하고 나서는 여성이 싫어서요 라고 말한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혐오 범죄가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 혹은 뭐 내가 무슨 대학 교수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나와서 그거는 혐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병력입니다. 혹은 사회에서 무슨 뭐 조금 좌파깨나 한다는 이들도 말하기를 그럼 모든 남성들이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아닌 척하면서 은닉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걸 스스로 인정도 못할 만큼 대단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네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기도 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그리고 사회 차원의 문제 심지어는 이것을 은닉하려고까지 한다 아니면은 개인의 일탈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느라고 사회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것의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치 않게 여기 계신 두 분의 청년이 또 두 분 다 여성분인데 혹시 대한민국에서 청년 여성으로 살면서 내가 받았던 편견이나 무시 그런 경험들을 혹시 말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 경험을 고백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나요? 네,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제가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은 충분히 느낄 만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한 번은 이제 담배를 피는 여성 친구와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 막 달려오더니 이거 뭐 여자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에 대꾸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대꾸를 안 하니까 그 아저씨가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폭력을 행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 되게 무서웠던 경험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기타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제 인생에서 기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시집 가서 애 낳고 잘 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답변을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그 답변을 듣고 나서 내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시집을 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애 낳고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게 소름 끼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겉모습적인 걸 보면 여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온 학교에서는 머리를 짧게 자르면 교장실에 불려가서 두 발이 단정하지 않다. 짧으면요? 네, 짧으면. 짧으면 네, 너무 학교 측의 기준에 의해서 너무 짧다라고 판단이 되면 두 발이 단정하지 않다. 혹시 여성들만 모여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평소에 남자친구들, 동기들 같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거친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옷차림에 대해서 너는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여자는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저도 개신교 청년분이랑 똑같이 이야기를 들은 게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하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면 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참
제가 씁쓸해지네요. 난 돈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저도 소수. 자, 이번 강남역 살해 사건에 젊은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많은 남성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페미니스트 세대라고 일컫고 페미니스트 세대가 탄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두 청년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강남역 살해 사건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사실 좀 저도 이제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막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근데 조심한다고 내가 그걸 또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고요. 페미니스트 세대라고 이렇게 세대가 탄생했다라고 얘기가 저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그 페미니스트 세대라고 또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네. 또 무언가를 비판하려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딱지를 붙인 거. 네. 그래서 그저 그냥 추모하고자 하는 열기에 나도 한 마음을 보탠 것이 시작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아유미 씨. 페미니스트 세대가 탄생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구에 여성이라는 약자가 출현했을 때부터 이미 페미니스트 세대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뉴질랜드에서 19세기에 여성 참정권이 시작되면서 그 전에도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세대가 탄생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오히려 도태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여성 옹호가 아니라 성평등에 대한 것이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도 저도 사실 달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남역 살해 사건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에서 이 추모 열기에 동참하신 분들의 분위기가 다 추모에 대한 것은 다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 목적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추모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냐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 인간의 감정으로 비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되게 부정적이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내가 억제하고 참아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억제된 분노의 감정이 나중에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요. 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이 억제된 감정들은 결국에는 이런 반작용, 뭐 지금 나오는 뭐 여기 표현되는 뭐 혐오, 남성에 대한 또 다른 반작용의 혐오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억압된 측면이 다른 방식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또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런 불평등함을 충분히 추모해주고, 이런 살해 사건의 피해자나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추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견, 사실은 뭐 좀 전에도 한국 남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냐라는 오해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남자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풀 수 있고 그들의 어떤 분노를 받아주고, 추모했으면 됐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건 정말 추모 아니거든요. 추모했으면 됐지 뭘 더 어쩌란 말이냐라는 표현을 사실 추모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어도 같은 시대의 남자들이라면 이 부분은 성숙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수용하고, 그런 추모의 열기에 충분히 배출되고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는 잠자코 좀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강하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라는 말을, 그 말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그 과유불급이라고요. 예, 넘어서면 안 한 것만 못 할 수 있죠. 사자성어 쓰셨네요. 네, 저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사자성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냔 말이죠.
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누가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 이걸 여성 혐오라고 규정했을 때 생물학적 여성들이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즉 주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세월호 2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뭐 등등등. 5.18 야 그거 뭐 이렇게 보상도 받고 뭐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뭐 그 국가 차원에서 추모 행사도 하고 하는데 꼭 그 이무리한 행진 보고 불러야 되는 것이냐.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만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대체 그만하면 됐지 않았냐를 누가 말하냐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 물론이죠. 문제도 그렇죠. 예, 그 엄마 부대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걸 누가 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멈출 수 있는 건 객체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뭔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뭐 추모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인데 그걸 굳이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방금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여성 혐오다, 예를 들면 약자 혐오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어떤 틀에 이 상황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먼저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여성 혐오를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약자 혐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은 언론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나 어떤 조사,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약자 혐오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랄지 여성 혐오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랄지를 리서치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큰 틀에 억지로 갖다 막 꽤 넣어서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것도 나는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싸집어 놓고 그다음 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큰 태자로 몰고 가서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다 이거. 여성 혐오, 뭐 약자 혐오, 그래서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그냥 어떻게 막 그 냄비처럼 언론에서 들끓듯이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속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차제에 이런 문제가 될 때 여성 혐오가 됐든 뭐 약자 혐오가 됐든 이젠 좀 진지하게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조사부터 좀 해보자. 얼만큼 많이 맞고 사는지 약자들. 그래서 정말 약자 혐오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숫자가 나오는 건지 여성 혐오다? 뭐 일비 어쩌고 언론에 떠도는 그런 얘기 말고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건 정말 여성 혐오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어떤 리서치가 있다. 저는 제가 짧아서 그런지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 같고 대충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들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진지하게 한번 좀 접근해보자.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리서치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그 틀을 되게 좀 불편해합니다. 저는 약자 혐오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 혐오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런데 내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고 그렇게 부를 만한 어떤 저는 자료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자 혐오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죠 자유롭게. 약자 나 혐오란 말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아까 교무님 말씀하셨듯이 화란 정서를 표출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좀 선다면 과연 그 이 사례를 저지른 그 청년이 사실 건강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했던 불이익을 정당하게 자기의 화를 돋군 사람에게 가서 정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흘러서 그 화를 갖다 다른 방식으로 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님 말씀하셨듯이 단지 뭐 여자를 잡은 까닭은 자기보다 약하니까 결국 그렇게 했겠죠.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아주 비겁한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자존감이라는 게 없는 친구죠, 사실은. 자기가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정당한 방식으로 분노를 자기를 화나게 한 직장 상사한테 혹은 그런 메커니즘 안에 심의 권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겠죠.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일그러진 방식으로 그것이 그렇게 자행됐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약자를 대상으로 특히 이제 여자를 대상으로 그 일을 저지른 것은 한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가정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빠가 결국은 직장에서 당한 스트레스를 애한테 퍼붓는 경우가 허다하죠. 부인한테 퍼붓는 경우도 허다하고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 그대로 정치적인 권력이나 그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밑에 하수 그 당연히 종업원들을 부리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폭력들이 계속 그 안에서 전가가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저는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수평 폭력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위들이잖아요.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한 직장 상사가 나한테 퍼붓는 그런 폭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 화들이 표출이 되고 건강하게 자기 감정들이 이렇게 그 서로가 서로에게 뭐 교감이 되고 나눠줘야 될 수 있는가 이 사실 이 부분도 함께 문제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냥 일반적인 한국 남자로서 사실 늦은 밤에 늦은 귀갓길에 심각한 유해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늦은 밤에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늦은 밤에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은 또는 전철 안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건들거리는 남성을 봤을 때 저희 정토가 느꼈을 공포와 위해, 위협 사실 그 남자가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존재만으로서도 내가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학습된 공포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라도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의 강자 또는 뭐 힘 있는 남성들은 사실 반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게 꼭 원불교적인 뭐 관점에서 강자 약자 뭐 진화상 뭐 요법 같은 뭐 교리를 갖다가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약자를 강자의 위치로서 끌어올리지 못했던 우리의 문제다. 그것이 우리의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말씀을 못 하신 게 있진 않으신가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교무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어서 어떤 주제를 또 꺼내보자면 저는 여성 혐오가 약자 혐오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성이 강자다라고 봤을 때 강자가 받는 억압도 굉장히 크거든요. 남성은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뭐 예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양반은 뛰면 안 된다라는 말도 갑자기 눈물이. 있잖아요. 양반이었나봐. 아니 뭐 남성이기 때문에 뭔가 어때야 네, 된다는 네, 뭐 그렇죠. 노래 중에 남자는 울지 않는다. 네, 빅보이 돈 크라이라는 노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성이 자신이 자유롭게 뭔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쉽게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성에게 금기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들이 억압적으로 눌려져 있던 것들이 여성 혐오로 어떻게 보면은 분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 어떤 평등 운동, 약자와 강자가 공존해야 한다는 어떤 운동, 같아져야 한다는 운동이 여성도 해야 하지만 남성이 먼저 나서 주었을 때 사회는 더 많이 변할 수 있고 오히려 강자가 갖고 있던 억압을 내려놓았을 때 그게 여성 혐오다, 남성 혐오다, 약자 혐오다, 강자 혐오다로 양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자꾸만 분리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페미니즘은 결국은 휴머니즘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분노가 개인의 억압받고 상처받은 분노가
분출될 곳이 없고 표현될 곳이 없으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고 사회는 이것을 방관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점점 혐오에 더 물들고 있는데 두 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두 분 청년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으면 좋겠습니까? 통일된 대한민국. 국가에 뭘 바라세요? 우리에서 오는 통일? 난 밥 먹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으면 좋을까요? 이 혐오가 넘치는 사회에서, 약자가 위협받는 사회에서. 일단 그런 불안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죠. 네. 그리고 내가 강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소수자여도 숨 좀 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경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청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만약에 2시간 동안 이야기한다면 나는 2시간 동안 그것을 다 참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경청이 아니라 그 2시간 동안 말을 하는 것 안에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가 무엇일까?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어떤 선의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말 안에 숨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더 작은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경청이라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조금 더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죠.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소수 의견 나오셨는데 함께한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받았던 질문이나 뭐 이렇게 했던 주제들이 사실 평소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굉장히 막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구나, 구체적이지 않게.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봐야겠구나 하는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되고 제 안에 막연하게 자리 잡게 되어 있던 것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박수를. 오늘 주제를 들었을 때 다소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 매체에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너무 즐겁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아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주제도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네 분, 우리 여섯 사람이 함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네 분 전문 종교인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에 대해서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아니면은 두 분에게 좀 하실 수 있는 조언을 할 만한 입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없으십니까? 뭐 저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상품 판매하지 마시고. 근데 전 종교인으로서 이제 젊은 친구도 이제 원래 우리 그런 말이잖아.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좀 일찍 사고하게 되면은 커서 좀 덜 고생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분한테 어떻게 처음 배워가지고 그 평생 그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은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신부님 만나서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높아시면서 하는 말은 종교라는 걸 사람들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이제 하고도 있지만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그렇게 좀 너무 수동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내가 믿었던 것들이 송두리째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혹은 뭐 자기가 바라던 게 안 됐을 때 특히 이제 개종하는 경우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막 바라던 것들이 계속 안 됐을 때 너무너무 좌절이 되니까 그 원인을 이제 뭐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어떤 자기가 처음에 믿었던 그 마음을 잘 견제해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훌륭한 종교인이 되어줬으면 하는 게 뭐 제 바람입니다.
저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없습니다. 제가 잘 듣겠고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된 혐오라는 장벽은 사실 사랑으로 혹은 자비로 허물어 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런 작업에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윤지랑은 어떻게 보면은 첫 발을 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작업하는 게 있어서 그런 작업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공조하는 협동하는 차원에서 계속 일어날 때 우선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지만 더 넓게는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파라다이스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공동선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좋은 사람 만나게 된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초대에 응해 주신 거 두 분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떤 후배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후배가 대화를 나눌 때 선배가 후배한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야 라는 말을 하면은 이리 오너라 하고요. 네 말이 네 말이 맞지만 참 듣기가 거북하구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이 맞지만 동의하지만 참 듣기가 싫다. 예, 참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 제가 스스로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스스로 소위 말하는 꼰대 의식이 발동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되게 자책하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히 여기 나오신 청년들한테 이러이런 분이 되세요라는 것 자체가 내 꼰대 의식의 발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특히 한국의 종교인들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의견이겠지만 스스로 좀 더 반성하는 저부터도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인 꼰대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마음만큼은 늘 푸른 청년의 심경으로 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저도 좀 조금 더 얻은 것 같아서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청년 두 분을 모시는 것이 이제 청년을 두 번째 모신 건데 방송 회차로 하면은 4회 정도 청년분들을 모신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것을 한번 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각 종교에서 깨어있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무명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는 늘 깨어있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의 그 작은 전단지에서도 깨어라라는 것이 제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의 자리가 굉장히 좀 작지만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두 분 청년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제임스 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요. 최선을 다한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제발 기성세대와 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면은 그만큼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름 뒤에도 태양은 늘 빛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종교와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